오늘은 K역사 소환 세 번째 왕, 신라 제3대 유리왕 이사금입니다. 지하 자국으로 왕이 된 남자. 여러분, 만약 왕위 계승을 두고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무력으로, 혈통으로, 아니면 정치적 협상으로? 기원후 24년, 신라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왕위 계승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신라 역사상 가장 독특한 왕위 계승 이야기,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조차 쓰지 못했던 제3대 통치자 유리 이사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부 왕이 아닌 이사금이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은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왜 유리는 왕이 아니라 이사금이라 불렸을까요? 사실 신라 초기에는 아직 왕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의 호칭은 시대에 따라 변했는데요. 거서간 박혁거세 시대, 처음을 뜻함, 차차웅 남의 차차웅 시대, 무당 혹은 신관을 뜻함, 이사금 유리부터 16대 흐레왕까지, 이후 17대 내물왕부터 마립간 호칭 사용하였으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금이라는 단어는 신라어로 이금, 즉 이를 자를 뜻한다고 전해집니다. 뭘 이었다는 걸까요? 바로 여섯 부족의 합의를 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리 이사금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아니라 귀족 연합체의 대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이야기할 유리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는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설득해야 했죠. 제2부 혁거세의 죽음과 남해의 등극. 유리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의 할아버지 박혁거세의 죽음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삼국사기는 혁거세의 죽음을 매우 기이하게 기록합니다. 왕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7일 후에 유체가 땅에 떨어졌고 그의 부인 아령도 따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시신을 수습하려 하자 큰 뱀이 나타나 사람들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로 묻어서 지금 오릉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혁거세의 아들 남해 차차웅입니다. 남해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그는 자신을 차차웅, 즉 무당이라 칭합니다. 왕권이 아니라 종교적 권위로 혼란한 신라를 다스린 것이죠. 남해는 시조 혁거세의 사당을 세우고 자신의 여동생 아로공주를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혁거세를 신격화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남해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리입니다. 제3부 왕위 계승의 위기. 그런데 남해 차차웅의 치세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원후 8년, 바다를 통해 한 남자가 신라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석탈해. 전설에 따르면 그는 알에서 태어나 괴짝에 담겨 바다를 떠다니다 신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지략으로 월성을 차지한 그는 곧 남해 차차웅의 눈에 들게 됩니다. 기원후 10년, 남해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석탈해를 딸의 남편으로 맞이하고 대보라는 최고 관직에 임명한 것입니다. 대보는 군사와 국정 전반을 맡는 사실상 총리 격의 자리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해 차차웅은 자신의 아들 유리보다 사위 석탈해를 더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 기원후 24년, 남해 차차웅이 죽음을 앞두고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후 내 아들 유리와 사위 석탈해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어라. 남해가 죽자 신라 궁궐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쪽에는 혈통상 적자인 유리, 다른 한쪽에는 정치적 실력자 석탈해. 당시 석탈해의 나이는 38세였습니다. 유리의 나이는 기록에 없지만 아마 비슷하거나 약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석탈해가 제안합니다. 나이보다는 지혜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4부 전설의 왕위 계승 시험. 삼국사기는 이때의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기록합니다. 석탈해가 말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입금이 많다고 합니다. 서로의 치아를 비교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리와 석탈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씹습니다. 그리고 그 떡에 남은 이빨 자국의 수를 세어봅니다. 결과는 유리의 이빨 자국이 더 많았습니다. 석탈해가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유리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는 신라의 제3대 통치자가 되고 그의 호칭인 이사금 이금이 이때부터 정식 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설 뒤에는 정치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리가 혈통상 적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한 것이지만 석탈해는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대신 계속 실권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석탈해는 유리 이사금 시대 내내 대보로서 군국정사를 맡았고 유리가 죽은 후 제4대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유리는 명목상의 왕이고 석탈해가 그 당시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오부 약한 나라, 위험한 시대, 유리가 왕이 된 신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당시 신라의 실제 영토는 경주 분지와 그 주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경주시 하나 정도의 크기죠. 주변 상황은 더욱 암담했습니다. 북쪽에는 낙랑군과 말갈 쪽의 치밀, 남쪽에는 가야 연맹의 소국들, 서쪽에는 백제의 아빠. 실제로 기원 후 36년 낙랑군이 신라 북쪽 변경을 침범해 타산성을 함락시킵니다. 신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구려의 대무신왕이 낙랑을 공격해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낙랑 사람 5,000명이 신라로 투항해 옵니다. 유리는 이들을 받아들여 6 부족에 나누어 정착시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낙랑은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선진 문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유입은 신라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제6부 유리의 조용한 업적들. 유리 이사금의 가장 큰 업적은 역설적이게도 눈에 띄지 않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6부 체제의 정비. 기원 후 32년 유리는 제위 9년째 되던 해 신라의 6 부족 체제를 공식화하고 각 부의 성씨를 내립니다. 이씨, 최씨, 정씨, 배씨, 설씨, 손씨 6촌장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었습니다. 각 부족을 체계화하고 신라라는 국가의 틀 안에 편입시킨 것이죠. 이 6부 체제는 이후 수백 년간 신라 통치의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관등제의 기초 마련. 유리는 17등급의 관등제를 정리합니다. 물론 삼국사기는 이것이 모두 유리 때 완성되었다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틀만 마련하고 후대에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이는 귀족 사회를 체계화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세 번째, 외교적 균형. 기원 후 40년 화려현과 불내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신라 북쪽 변경을 침범합니다. 이때 맥국의 수장이 군사를 보내 이들을 막아줍니다. 유리는 즉시 맥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42년에는 맥국이 보낸 선물을 받습니다. 이런 전략은 유리의 정치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정면 충돌을 피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위기를 넘기는 것. 네 번째, 인간적인 통치. 기원 후 28년 유리는 구율 정책을 시행합니다. 호라비, 과부, 고아, 늙고 병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줍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평안함을 기뻐하며 처음으로 도솔가를 지었으니 이것이 가학의 시초이다. 신라 최초의 노래가 유리 이사금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7부 유리왕의 한계와 그림자. 하지만 유리의 통치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권 없는 왕. 유리는 평생 석탈해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석탈해는 대보로서 군국정사를 맡았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유리는 상징적인 왕이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영토 확장이 없었다. 유리가 통치한 34년 동안 신라의 영토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의도적인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 뒤처지게 됩니다. 세 번째, 불안정한 왕위 계승. 기원 후 57년 유리가 죽음을 앞두고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타레는 내 친척이고 여러 번 공을 세웠다. 내 두 아들은 제주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내가 죽은 후 타레가 왕위에 오르게 하라. 자신의 아들들조차 믿지 못하고 석타레에게 왕위를 넘긴 것입니다. 이는 유리가 평생 느꼈을 권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제8부 유리왕의 죽음과 평가. 기원 후 57년 10월 유리 이사금은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 기간 34년. 그의 장례는 조용했고 역사는 그를 크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화려한 정복 군주가 아니었고 전설적인 영웅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는 유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이 편안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유리가 없었다면 신라는 3대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유리가 석타레와 권력 투쟁을 벌였다면 신라는 내전으로 분열되었을 겁니다. 만약 유리가 무리한 전쟁을 일으켰다면 약한 신라는 주변국에 멸망당했을 겁니다. 유리는 나라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육부 체제와 관등제는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리가 죽은 후 그의 유언대로 석타레가 제4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라는 이후 박시석 식임씨가 번갈아가며 왕위에 오르는 독특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이는 유리가 만든 권력 공유의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주에 가면 유리 이사금의 무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하지만 생각해보면 유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치아 자국으로 왕이 되었지만 실권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저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버틴 사람. 그리고 그 조용한 버팀이 천년 왕국 신라의 첫 뿌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역사는 늘 화려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게 버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신라 제3대 유리 이사금. 그는 왕 중의 왕은 아니었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라 최초의 석시 왕, 바다에서 온 신비한 인물, 석탈의 이사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